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어 권준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제목은 그 3월 학평 국어 분석이랑 최상위권 학습 방향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아까 뒤에서 보니까 학생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고3이요? 아니면 재수? 어제 그럼 이거 문제 풀어봤어요? 점수 잘 나왔어요? 아니 점수를 숫자로 말하기는 좀 그럴 거고 작년 수능 봤을 거 아니야. 작년 수능이랑 비교해서 좀 더 점수 잘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제가 그 원장님이 하도 너무 얘기를 길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서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11년째죠 올해 이제 그 개원할 때부터 그 강남 하이퍼 의대관 그러니까 이투스 계열 학원에서는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 가지고요. 거기에서 제가 11년째 올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들의 기준하고 맞춰가지고 제가 좀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중요한 게 수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초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 좀 봐주시고요. 보통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적으로는 이 3월 학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자료를 얘기할 때 별로 의미가 없는 결칙치들의 자료죠. 그러니까 결칙치라는 건 우리가 통계 자료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얘가 통계 자료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이 빠져 있는 집단, 빠져 있는 통계 자료예요. 그럼 이 말이 아마 무슨 말인지 바로 직감이 되실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결측치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거는 뭐 당연히 어머님들 고기 어머니 부모님들 보시기에도 당연히 저기 재수생들이 안 봤다. 그러니까 N수생들이 없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특히 N수생들 중에서도 나중에 항상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수능 1컷이 예상보다 팍 뛰어난 올라가기는 가장 결정적 근거가 데이터에 안 잡혔던 애들이 있는 거죠. 작년에 이제 지방의대 애들이 시험 학교를 안 가가지고 걔들 갑자기 대거 응시해버린 바람에 등컷이 팍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상위권이라고 하는 반수생들 얘네들이 응시를 안 하니까 얘네들이 결칙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되게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그 3월 학평의 시험을 봤지만 여기에 잡히지 않는 결측치에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고3 애들입니다. 이 말씀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고3 애들이 다 봤는데 왜 고3 애들이 결측치냐?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요 시험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요게 이제 지금 드러난 데이터로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대충 추산이 이번에 본 모의고사가 엄매 기준으로 1컷이 한 78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화작 기준은 82점 정도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고3 자제분들을 드신 부모님들은 대충 자제분 애들이 얘기를 하나요? 와서 집에 와서 근데 점수를 이제 하시면 그래도 한 1등급 되겠구나 아니면 뭐 1등급에서 몇 점 정도 모자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게 올해는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애들이랑 같은 날 시험을 봤어요. 처음이에요. 보겠습니다. 근데 걔들의 평균 점수가 엄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엄매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77점입니다. 전체 77점 평균 점수가요. 학원 전체 평균 점수가. 그리고 걔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강남 하이퍼 학원 의대관이 솔직히 뭐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게 애들의 최선화하는 학원은 아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뭐 다른 학원이 좀 밀리다 보니까 애들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얘들이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한 얘네 점수가 보통 2컷 정도 됩니다. 수능에서. 얘네 평균 점수가. 그러면 2컷이 한 77점 정도 된다는 건 역으로 추산하면 얘가 1컷 점수가 한 86점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얘가 수능이었으면은요. 이번 요걸로 수능으로 대입하면 요게 엄매 기준으로 1컷이 86에서 87이 나오는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화작은 보통 한 88에서 89점 정도 되겠죠. 아까 작년 수능을 봤던 저 친구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끝나고 나서 어쨌든 작년 수능보다 점수가 더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데이터만 절대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이 작년 수능은 일컷이 90점인데 얘는 78점이면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저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시험을 잘 본 거든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결측치에 의한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여러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화작 기준으로는 이번 시험은 일컷을 이게 수능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수능이었다면 89점에서 한 90점 정도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엄매 기준으로는 86에서 한 87, 이 정도가 일컷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자제분들이 받아온 점수에서 이제 예상되는 등급이 좀 내려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각을 먼저 가지시는 게 좋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매 기준으로 78점을 받았다. 아, 1등급 마지노선이구나가 아니라 한참 모자라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요 상태. 예. 그런데 그러면 이 결측치로서의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랬을 때 요 비교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몇 점 정도가 내가 목표로 하는 등급 1등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모자라는 점수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추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3월하고요. 수능하고 요게 이제 결측치에 의한 자료로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이거는 교육부에서 한번 재작년인가 조사했던 자료인데요. 그럼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하고요, 수능 성적하고의 상관성을 따졌을 때 이게 숫자가 55, 35, 10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건 어떤 집단일까요? 55%는 하락하는 집단입니다. 35%는요. 이거 유지하는 집단이고요. 10%가 상승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이 말씀을 보통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절망하세요. 근데 이게 절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또 보면 그러면 애가 공부했는데 3월 모의고사 성적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수능 가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가장 먼저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번 시험의 결측치, 그러니까 통계 잡혀야 되는 통계가 누락되어 있는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아까 N수생이랑 반수생들 안 들어갔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3 애들이 봤는데 고3 애들이 결측치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게 수능에서 어차피 1등급을 받는 애들은 4%잖아요. 만약 50만 명이 시험을 보면 그중에 2만 명은 1등급이 나와요. 이건 정해져 있는 애들 시험을 보면 응시 이론대로 딱딱 나누는 거니까 이 숫자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나중에 2만 명에서 1등급을 본다 그러면 1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2만 명에서 고3하고 N수생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N수생들이 훨씬 잘한다 그러니까 N수생도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 엄청 뻥튀기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의대 애들이 학교 안 가가지고 그냥 있다가 시험 봐버려가지고 걔네들 때문에 등급이 뻥튀기 됐다 그랬잖아요. 등급 글씨 막 올라가 버리고 작년이 가장 그 상황이 N수생들이 가장 초강세가 됐었던 게 반수생들이 가장 초강세였던 작년 수능이었는데요. 작년 수능에서도 55대 45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재수생들이 들어도 절대 숫자 자체가 60대 40이 넘기 때문에요. 고3 애들이 어쨌든 더 많이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얘네가 결측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그 11월 달에서 어차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 명 중에서 한 11,000명?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은 고3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 중에서 3월 달에 1등급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요 10%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1등급을 받는 애들은 정해져 있는데 얘들이 1등급이 아닌 애들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3월달 지나가지고 애들 당장 4월달부터 아마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아마 애들 한동안 수능 공부를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또 육모 보고 나서 보통 다음 주부터 애들 기말고사 준비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애들이 싸움이 붙는 게 언제부터냐? 보통 7월달에 여름방학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4개월간 얘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현장에서는 제가 이따가 강남에 단과 수업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애들 고3 애들이 이제 가지고 수업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얘기를 하면 또 애들이 그럼 나도 올라가는구나. 아니 당연히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죠.
다 올라가진 않죠. 올라가는 데는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상승폭이 재수생들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그때 가파르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아이가 여기에 들어가거나 적어도 여기에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점수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자기가 1등급을 받아 한 80, 일단 이 시험에서는 그냥 78점 정도 받으면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 100분위가 유지만 돼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얘는 사실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N수생들이나 반수생들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사실 별로 없고요. 예. 문제는 여기서 자기가 이게 지금 이번 시험에서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수능까지 맞춰봤을 때 내 현재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모자라느냐 이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채워갈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게 아무리 이거보다 올해는 아마 그래도 지방의대 애들이 그래 작년보다 정상화 될 테기 때문에 요거보다 비율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1등 맞는 애들이. 그러니까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 시험 결과에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현장에서 이제 애들 고3 애들 그 오답률 자료를 챙겨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수능 국어는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 34가 문학이고 35, 44가 45번 이게 선택 과목, 이게 이제 엄매나 화작이죠. 예, 보이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오답률 탑 7을 보면 요 1번 요게 어디에 속할까요? 문학이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의 문항 번호가 이렇게 되거든요. 오답 문항 번호가. 대부분의 통계죠. 왜 우리 애는 화작인데 왜 여기 엄매를 집어넣냐? 그러니까 화작은 그냥 요 39번, 45번 문제 있잖아요.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요 순서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걸 넣는 게 난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랑 비교했을 때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요게 이제 사실 표준이거든요. 수능에서. 여기 보면 작년에 그럼 8번, 7번, 16번, 13번 요 네 개가 독서잖아요. 오답률 1등부터 4등까지는 독서 문항이고 그 다음에 18번부터 요 5등부터가 문학이죠. 더 변별력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독서죠. 수능 국어에서 단 한 번도 문학이 오답률 1등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차피 수능 국어는 독서가 변별력을 가지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특이한 게 33번 오답 1등입니다. 근데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좀 상위권인 애들은 여기 문제 푸는 순서가 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통 3등급 이하 애들은 자기가 이제 어쨌든 문제를 다 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결정하는 게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보통 만만해 보이는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마지막에 풉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슨 얘기인 거냐면 애들이 그럼 일반적으로 선택 과목이랑 문학까지는 그래도 시간을 좀 쓰면서 제대로 꼼꼼하게 풀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서 들어가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막 찍어버리고 이래서 사실은 독서가 오답률 1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제분이 33번 문제를 맞았다 그러면 이거 얘 문학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풀었는데도 오답률 1등이라는 건 얘는 절대적으로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33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 33번 문제를 맞았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한 거고요. 33번 문제를 틀리는 건 이건 뭐 얘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채워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엄매 선택자들은 요 39번 문제. 요게 이제 작년 수능에는 되게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요게 선택 과목에서 이제 오답률 높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 39번 문제가 상당히 변별력 있게 잘 만들어졌은 문제예요. 엄매 문제에서. 문법이죠, 문법.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두 가지를 좀 챙겨 보시면 만일 이제 여기서 요거를 문제를 요거를 문제를 맞았다 그러면 아이가 그래도 겨울 방학 동안에 문학이랑 그다음에 언어 파트, 문법 파트 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만일 이제 아이가 틀린 문제들 중에서 여기서 어떻게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여기 35번부터 45번 사이에 문제를 뭐 4개 틀렸다, 5개 틀렸다. 얘가 엄매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아이가 그냥 엄매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2학년 때 이미 내신도 다 했어요. 그리고 1, 2월 달에 자기가 엄매 선택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했어요. 근데 4개, 5개 틀렸어요. 그냥 빨리 화작으로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뭐 그래도 아직 자기가 3학년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신으로 아직 해서 공부를 아직 덜했다. 예, 그러면 뭐 고려해볼 수는 있는데 내신으로도 이미 다 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틀렸다. 예를 들어서 한 네다섯 개 틀렸다 그러면 그냥 화작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 두 가지는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선택 과목은 빨리 확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택 과목은 이거 애들 중간에 보면 그 고3 애들 매년마다 자기가 이제 육모를 보고 나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그냥 멋 모르고 그냥 자기가 엄매한다고 그냥 하다가 자꾸 문제를 틀리니까 그때 가서 사적으로 바꾸는 애들 있거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선택 과목 빨리 확정하고 그다음에 꾸준한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요 엄매하고 화작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요거는 잘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두 개는 지금 평가원이 정말 문제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재작년 그다음에 그러니까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작년 수능은 쉬운 수능이었고요. 재작년 수능은 어려운 수능이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두 개의 보정 점수 차이가 딱 2점입니다. 2점.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딱 2점 차이가 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거 2점 이상 더 안 벌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주위에 잘한다는 애들이 다 엄매하니까 나도 엄매해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4점 두 문제 틀려버리면 그거 손해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예전처럼 이거 평가원이 문제를 진짜 요새 기가 막히게 잘 만들기 때문에 이거 5점 6점 차이 날 가능성 없어요. 그냥 2점으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이 대가, 그러니까 이게 엄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뭐냐면, 이게 화작보다 읽어야 되는 자료의 수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간 활용에서 좀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의 장점은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냥 문제만 풀면 된다. 근데 얘는 당연히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죠. 얘는 언어 파트, 문법 파트가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확실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엄매를 선택해서 자기가 보정 점수 2점을 노려보겠다고 하면 그만큼 자기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만큼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고3애들 보면서 그냥 자기가 엄매는 선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는 안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와 문학의 학습과 관련돼서 여기 기출과 EBS의 비중이라고 여기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고3 애들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EBS와 관련된 이 연계에 대한 의존도 요게 높은 애들일수록 보통 국어 점수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 그러니까 그냥 단지 국어를 공부한다는 게 EBS의 문학에 나오는 작품들을 자기가 뭐 소설 줄거리 외워가지고 수능이 잘 판다. 아니요. 저희 어차피 지금 수능에서 7문제 문학이 7지문이 나오면 7작품이 나오면 그 중에서 어차피 4작품은 비연계로 나오고요. 실제로 이번에 딱 민낯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아마 다 이런 식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문제 푸는 순서를 선택 과목 풀고 문학 풀고 독서를 풀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문학이 그러니까 원래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들은 다 비연계 작품인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을 썼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순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었을 때 문학까지 풀고 나서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국어 능력이 정말 뛰어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 언어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은 애들, 그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 마지노선,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뭐냐면 문학 17문제를 28분 안쪽에 풀 수 있어야 돼요. 28분이 마지노선입니다. 28분이 넘어가고 그래서 문학에서 40분을 썼다.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문학을 다 맞았다. 그건 절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 게요. 그래봤자 독서에서 진짜 많이 틀립니다. 왜?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서 자기가 문학에서 의존도를 좀 낮추고 EBS 연계 의존도 낮을수록 이게 별로 긍정적인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연계와 비연계, 특히 EBS 연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고요. 의존도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분석들을
정말 예민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요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자기가 품 부분에서는 꽤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등급이 한 2등급, 3등급 또 야사등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항상 핑계를 대는 게 이제 시간 뒤에 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가 뭐냐면, 이게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럼 네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 거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올 수는 맞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국어를 공부했을 때 그 목표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가지고 이 점수를 올려야 된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시간을 어디서 줄일 거냐는 얘기죠. 근데 요 선택이 되게 잘못된 게, 아이가 1년 동안 있잖아요. 1년 동안 지금 고3의 아이가 1년 동안 아무리 국어 공부 열심히 해봤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국어는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시간을 줄이는 걸 자꾸 어디서 생각하냐면 지문에서 시간을 줄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지문에서는요, 지금 시간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선지 판단에 대한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답 결정할 때 여기에서 시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방향이에요. 이게 돼서 일반적인 평범한 수준의 아이들이 국어 1등급에 도달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선택 과목에서 한 15분 정도 안쪽으로 끝을 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학에서의 마지노선이 아까 28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얘가 실제 현실적으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독서에서 보기 추론 문제까지 다 지문에서 방법을 파악해서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번에 마지막에 독서를 풀었는데 문학까지 풀고 나서 시간이 20분 남았다, 25분 남았다. 얘 등급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자꾸 지문을 대충 읽은 다음에 글자 맞추는, 선지하고 글자 맞추는 식으로 이제 애들이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점수는 안 올라요. 어차피 출제자가 만드는 함정에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관점들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와 관련돼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이 시간 활용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좀 상위권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각각 내가 표준적으로 내가 독서 문학 선택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28분 정도 안쪽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내가 어디서 시간을 줄 거냐? 작품을 해석을 안 할 거냐? 아니 그럴 순 없잖아요. 그거 하고 거기서 지금 시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애들이 보통 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선지들이 정답인 것과 아닌 것들을 고르는 과정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정보 파악을 하는 능력치들, 그거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요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10% 이상은, 10% 정도는 수능까지 오히려 지금보다 등급이 100분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숫자가 절대 적은 게 아니니까 고르기 위해서 학습의 방향과 공부의 방향들을 좀 제대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름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 어차피 EBS 연계율은 3년 전부터 평가원이 50%로 줄이면서 어차피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중에 한 작품은 연계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제대로 정보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실제로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능력치들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특히 요즘에 애들이 많이 요 개념어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많이 걸리거든요, 문학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평가원 기출 질문들을 보면서, 기출 문제들 보면서 1번 선지가 나와 있는 어떤 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맞고 틀리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들을 자기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정 점수, 이거 두 개 크지 않으니까요. 이거 자기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결정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언어와 배치를 선택했으면 문법은 반드시 개념을 먼저 정리해주는 게 학습의 올바른 순서다. 애들 그냥 대립다
하시니까 문제만 들이다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나중에 가서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니 뒤에서 자꾸 저기 빨리 끝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말이 좀 빨라졌어요 뒤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좀 착시 현상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시험의 형태가 사실은 이제 고3 애들만 봤었던 이 결측치 자료로서는 이게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시험 요 상태에서 좀 아이들이 노력해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많은 형태니까요.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요 범주가 넓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중에 보면 제가 3월 달에 그 나중에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던 애들 중에서 3월 달에 1등급을 받는 애들은 제가 봤을 때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뒤로 쭉 올라가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요. 끝까지 예, 아직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조금 마지막 마무리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